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수십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실수도 있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파병 부대를 찾아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점을 이란이 문제 삼은 겁니다. 이란 외무부의 반응에 대통령실은 현재 한국-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말실수하고 이걸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모습 반복되고 있는데요.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는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일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학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안동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도시재생과 권용대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취약한 의료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안동의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공약한 바가 있고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지형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안동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서울처럼 옳은 병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크고 작은 수술이나 진료를 받을 때 서울 가야 되나 대구 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고 안 가도 불안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인데요. 경북이 의료 취약지인 건 분명한데 그중에서도 안동, 예천, 영주, 영양, 상주, 문경, 봉화, 의성, 청송 등의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더 취약한데요. 지난해 2월 22일과 3월 1일에 방송된 안형진의 쾌도난법에서 2회에 걸쳐 경북 북부의 의료 문제를 다룬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로이 제시한 여러안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현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경상북도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거 대도시나 수도권에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지방에는 원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강원도 강릉에는 강릉 아산병원이 있고요. 더욱 주목할 바는 인구 6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전남 화순군에도 화순 전남대 병원이라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6만 2천 명의 전남 화순군에 전남대 병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이 지방이라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란 점이고요. 그리고 치료 사망률, 즉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도 경북 북부가 매우 높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가
29.6이고 서초구 30.1, 성남 분당구가 30.3으로서 한 30명 정도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경북 영양은 107.8을 기록해서 강남보다 무려 3.5배나 높은데요. 3배 이상 높네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 계셨으면 사실 분이 영양이나 이런 데 계셔서 참 돌아가시면 슬픈 현실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원래 격차가 나니까 그러겠지, 뭐 지방은 다 비슷한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경북이 꼴찌에서 2위입니다. 두 번째로. 예, 지방 중에서도 경북이 매우 취약하다는 말씀이고요. 경북 중에서도 경북 북부인 봉화가 76.9, 의성은 74.7이고 나름 종합병원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 북부에는 의료 중심지라고 불리는 안동마저도 70.1입니다. 이 매우 슬픈 현실인데요. 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난 10년간 뭘 했는지 시민들이 의아하고 답답해 하는데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치료 사망률이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서울 뭐 강남구, 서초구, 성남 분당구 이쪽에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다 가까운 데 있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30 안팎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안동이 제일 좋은 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70이니까 한 2배 이상이나 이게 높다는 거. 안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 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경상북도에서도 뭐 여러 안이 나와서 상황이 좀 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은 의정협의체, 그 의료계하고 이제 정부 협의체를 말씀하는 건데요.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논의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단은. 그 의료계에서는 물론 이 비인기 의료 부문 및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정원 확대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매우 이제 적극적이었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때도 이 공공의대 및 정원 확대안이 이제 유보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의대 정원 확대는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8조 사항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냥 두 장관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대 정원안이. 근데 이렇게 좀 비교적 쉬운 건데 그럼에도 이게 증원이 안 되는 게 그만큼 의료계 입김이 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의료인 그 출신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많고 그래서 정원이 안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참 과연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맞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게 변호사가 많아져도 무변천이 많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비인기 학계에 갈림 만무한데 뭐 이러면 이제 정책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의료계의 반대도 있고 한데 이 법률 개정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년째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경상북도의 입장은 최근에 경북 안동의 경북대 본원의 의료진들이 안동의료원 등에서 상시 진료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경북대 분원 개념과 비슷한데요. 또한 최근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 11일 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서 안동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건의를 했군요, 얼마 전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는 참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냉정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의 의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 건강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나면 서울이나 대구 가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가시려고 하니 멀고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니 불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는 이제 인구도 줄고 상수원 규제 때문에 산업도 시원치 않아서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는 많아서 서울이나 대구로 지역에 막대한 부가 유출되어서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이제
강릉처럼 아산병원이나 원주처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처럼 국내 최상급의 병원, 이른바 빅4 병원이죠. 지역에서 뭐 오름병원, 큰 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는데요. 예. 그 정도 병원이 들어오면 이제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예. 이와 비교해서 안동대 의대 신설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 정원 수 증가란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많은 시간과 어떤 게 걸릴 수 있는데 그마저 정원이 좀 증가되더라도 전국적인 어떤 경쟁 속에서 안동대가 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참고로 포항에서도 연구 중심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보았듯이 그게 하세월이라는 점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지역 내의 여론 상당수가 이제 안동대 의대가 생기면 그래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최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지역의 신설 의대가 한계를 지닌 게 분명하고 또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점인데요. 네. 편차는 서울이나 대구 큰 병원 가신다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뭐 신설 의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뭐 역부족이네요.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를 보면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은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두고 2년 전인 2021년 3월 23일 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작년이죠. 4월 26일 날 보건복지위 제2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지역의 의료 현실이 그동안 별 진척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이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예, 뭔가 액션은 취했는데 뭐 결과가 좀 없는 측면이나 비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잘못 잡고 일을 그냥 막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에 유명한 유교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 가지고 예산가 지났는데 좀 활용이 안 되니까 계속 적자 돈만 지금 국민의 혈세만 들어가고 있고요. 뭐 좀 지적드리자면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도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벌칙이 떨어져서 이래 지노니까 시민들이 가기 너무 불편하고 그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만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뭘 이제 하는 척 하느라 예산 가져오고 건물 여기저기 지어놓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는 척 하거나 그냥 뭔가 이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경북 북부의 원주나 강릉처럼 최고 수준의 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옷도 잘못 사서 한번 입어버리면 있긴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못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간다고 유학을 서울로 갔다가 돌아온 게 지난 2019년인데요. 그 안동에서 삶의 터전 잡고 살면서 놀라는 게 한둘이 아닌데 서울 유학 갈 때와 비교해서 질적인 큰 발전 없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의료 문제하고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보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시민들에게 많은데요. 이 지역 주민이 처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옳은 해결책을 지역 정치권은 제발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안동대 공공의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는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기 어디 전남 화순이라 그랬죠 아까? 뭐 6만 2천 명 정도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금 한 곳도 없잖아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경북 북부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한 곳도 경북 없습니다. 전체에도. 그러니까 대구에 다 있으니까 다 대구로 이제 몰리고 서울까지 또 멀리 가야 되고. 이게 좀 해결이 좀 될 만한데 그 아까 안동의료원 문제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얼마 전에 제가 뉴스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안동의료원에 뭐 멀어서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의료진 수급도 좀 어렵고 그렇네요. 지금 현실이. 맞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안동까지 안 오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그래서 어떤 대형 병원이 왔을 때는 그 대형 병원의 의료진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순환 근무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마치 이제 안동 법원이나 검찰에
판사 검사들이 오듯이 순환근무 시키면 그런 이제 훌륭한 의료 인력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까 그 치료 사망률 얘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예. 자, 오늘 이렇게 지역 의료 취약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의 각성과 또 분발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각 지역마다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2023년 안동시에서는 구도심 재생은 물론이고요. 구 안동 역사부지와 피선부지 활용에도 박차를 가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 안동시의 도시 재생 사업 자세히 알아보죠. 안동시 도시재생과 권용대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권용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권용대입니다. 재생 사업 때문에 특히나 안동시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 구 안동역사가 부지가 있어서. 그렇죠? 예, 요즘 또 연도가 바뀌고 해서 조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자, 23년 안동시의 도시재생 사업 방향하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문제 도시재생이라고 저희들 말을 많이 하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인구 감소와 또 신도시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또 점점 쇠퇴해져가는 도시에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를 사회 또 경제 또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했고 수립하면서 8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작년까지는 중구동과 용상동 또 태화동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현재 이 사업은 완료 및 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시 도시재생 사업은 좀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의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지만 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시 중구동, 용상동, 태화동 이 세 개 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말이 좀 어렵게 했는 것 같습니다.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사업 내용 전반을 구상하고 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과 함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또 협의하고 또 사업 아이디어를 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추후에 관리 운영까지도 주민 주도하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물론 뭐 사업 초기에는 간이 또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 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의 손으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우리 시는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그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 사례가 있을까요? 예, 우리 또 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태화동이 그 좋은 예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화동은 지난 그 19년도에 그 태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까지 추진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익 창출 모델을 수립하고 또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숲속 카페를 운영하기로 또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제 그 마을의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 농산물 직거래 또 1인 밀키트 개발 뭐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신활력도 플러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지난해에는 중구동과 용상동의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거점 시설을 활용한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주민주도 마을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또 추후 설립될 마을관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또 사전 예행 연습을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제 추진될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안동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안동시에서는 도심 그 빈집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중소도시나 지금 이 부분은 상당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빈집은 우리 시 건축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마침 저도 또 앞전에 건축과에서 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 시 자체 조사한 빈집은 동지역이 한 270여 동이 되고 또 읍면 지역에 한 1000여 동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270여 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년 이게 우리가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70에서 80여 동 정도를 또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유재산이죠. 그런 관계로 해서 즉각적인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구역 우리 안에서는 또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또 필요시에는 이 공유지를 또 포켓 주차장 또 뭐 쌈지 공원 등으로 또 조성하고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골목골목마다 그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켓 주차장을 이렇게 설립하고 계시는군요. 공원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그 부지도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유도하고 또 그게 이제 뭐 하재라든지 방범상 또 문제가 있는 집은 저희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 또 철거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공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뭐 임대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방법도 그런 있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빈집 철거해서 그곳에 이제 주차장과 공원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옛 안동역 부지 있잖아요. 여기가 뭐 워낙 넓은 부지여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안동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데. 자, 우선 이 안동역 부지 여기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구 안동역은 사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근대 안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죠. 2020년 12월에 이제 중앙선이 이설되고 또 지금은 원도심
내에 대규모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휴부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안동역이 1931년도 이제 경북선 종착역인 경북 안동역으로 개통된 지 뭐 따지고 보면은 그건 이제 한 1세기 만에 이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동서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도 남북 간 연결은 여전히 어렵고 또 이로 인해서 현재 교통 체계와 또 토지 이용 효율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8만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부지가. 이 역사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또 도시 재창조의 깃털로 마련하고 또 여기에 시설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도심을 연결하는 남북 간 연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 중심 거점 지역을 할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워터파크와 또 키즈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과 또 도심 녹지 공간, 그다음에 천리천 진수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에 기여하고 또 가족 단위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북 간 연결 도로는 사실 행정 절차와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또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작년 1월 우리시와 국가철도공단 재작년입니다. 2021년도 1월에 우리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부지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산개발 사업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시 또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3자 간 협의를 통해서 당초 우리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예, 부지가 사실 맞습니다. 소유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3자 간 함께 이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쪽에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이 두 곳에서? 사실은 2021년도에 공단하고의 협의는 저희들 뭐 업무 협약 체결까지도 완료됐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철도시설공사에서 그 역사 부지에 우리도 개발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향을 보이면서 당초 이제 그 우리 공단하고 협의됐던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서 그러면은 공사 측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만나서 같이 3자가 한번 협의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남북 간 연결도로 개설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거긴가요? 그 왜 영가대교 북단 그쪽부터 안동역까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북단에서 상공회의소 쪽이죠. 상공회의소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역 앞에 성공탑 쪽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인데 아마 그 직선으로 하면 안동역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이고 구 안동역이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역은 가능한 살리되 또 일부 또 이렇게 조금 철거되는 부분은 화장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으니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이렇게 선형을 좀 옆으로 좀 잡아서 그렇게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 안동 역사를 철거하는 건 아니군요. 그대로 살려놓는 거군요. 그 옆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뭐 4차선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쪽 도로? 차선은 저희들 4차선 정도로 하되 도로 폭은 인도를 좀 넓게 만들어서 좀 보행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쪽 아마 도로 뚫리면은 많이들 걸어 다니실 것 같아요. 정화동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는 폐선이 꽤 길잖아요. 시내 부분에. 뭐 외곽지는 몰라도. 그 폐선을 다 걷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내. 이 구간은 사실 북후면 한 옹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찍에 있는 그 해암터널까지 한 35.1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여기 옹천역, 그다음에 마사, 이하, 서지, 또 무릉, 운산 이렇게 해서 6개 폐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폐역사 폐선부지 전 구간에 대해서 철도 유의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그 폐선부지 활용 사업의 전체 테마는 도심 속 복합 레일웨이, 또 뭐 안동 이음길 이렇게 이제 정해서 폐선로를 활용한 복합 문화, 레저, 또 스포츠길 조성 이렇게 해서 테마가 있는 간이역 조성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2월까지 이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또 활용 계획을 완성해서 원래 상반기 중에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이제 철도 유부지 활용 사업 공모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확정된 그 옥야동 그 늘솔길 조성 사업, 또 임천각에서 와룡 터널 구간 테마거리 사업도 차질 없이 이거는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가 이렇게 지역 맞춤형 특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이제 사실 철도공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호대교 옆에 그 철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걷어냅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존합니까? 아닙니다. 철교는 사실 6.25 때 이제 폭파되어서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그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이제 철로로 이용됐던 구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철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뭐 옛날 거를 없애는 전략보다는 그 철로도 우리 역사와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 철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무릉 쪽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으로 같이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옛 안동역 부지와 폐선 부지 재생 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옛 안동역 부지와 폐선 부지는 우리 시 그 원도심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규모 이제 유부지입니다. 이 공간은 일단 시민들이 좋아해야 되고 또 우리 시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용에 편리한 기반 시설을 또 설치해서 주변 임천각과 또 월용교 또 안동문화관광단지 또 낙동강 수변공간 또 남으로 내려가면 무릉 암산 유원지 쪽 이렇게 해서 기존 관광 자원을 같이 연결하면서 테마가 있는 간이역 조성 또 뭐 낙동철교와 성락철교 활용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또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남북 간 연결 도로 개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 영가대교 그쪽 북단에 이게 대략 언제쯤 완공 계획인가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2025년까지는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안동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우리 도시재생 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차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사람과 또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분권 또 지방 주도적인 자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되어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우리 시 금년에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생될 수 있는 재생이 상생이 되는 사업을 발굴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또 도움을 또 우리 시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안동시 도시재생과 권용대 과장이었습니다. 최 의원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죠.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중국 간의 이 비자 문제 벌써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 지난 10일 그 중국 SNS를 통해서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서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은 중국을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일본도 똑같이 동일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도 11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중국 경유에서 그런 여행객에 대해서 3일에서 한 6일 정도 공항 지정된 장소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한국민과 일본 국민은 중국을 경유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유조차 할 수 없고 지금 중국 쪽으로 여행 그러면 못 가는 건가요? 일반 못 가는 국민들? 거죠. 지금 올 스톱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째. 올 스톱돼 지금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전면 입국 금지네요.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자, 그럼 그 이전에 우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중국인들의 자국 방문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공이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인지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망자가 몇 명인지 발표를 안 해요. 무슨 설만 많아요. 뭐 14억 인구 중에 뭐 9억 명이 뭐 감염됐다 뭐 이런 얘기만 좀 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똑같이 유전자 증폭 검사 48시간 내 뭐 72시간 내 제출해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본토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 중국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했더니만 중국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요거만 빼놓고 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단기 비자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비자 발급 센터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일에서 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 목적으로 하는 그 가장 그 흔한 비자인데 M비자라고 해요. 상용 비자라고 하거든요. 상용 비자. 그리고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 비자. M비자는 이제 중국 지방정부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초청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예 그 조건이 강화돼서 안 되고요. 단 취업 비자, 가족 동반 장기 비자, 유학 장기 비자, 가족 친지 방문 장기 비자. 이거는 뭐 보통 6개월 이상 1년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장기 비자에 한해서만 발급합니다. 그렇군. 6개월 이상 장기 비자는 계속 발급하고 있다라는 거. 자,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중국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이 양국이 자국에 대한 입국을 강화하니까 중국은 보복하듯이 단기 비자를 막았다 이건데 이건 뭐 객관적으로 봐도 명확한 보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 비록 단기 방문 비자를 제한했는데 거기에서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제외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도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 데서 중국 정부 아예 모두 다 전면적으로 이제 그 단기 비자를 전면적으로 취소해 버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 조치가 비과학적인 보복이다.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불만을 터뜨린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지난번에 그 왕원빈 그 외교부 대변인 기자들한테 물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입국을 막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때 일부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예. 한국이란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국가가 막고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발 입국을 이런 것들 조치를 취한 것은 서방 국가가 먼저였어요. 아, 그래요? 먼저 했군요. 일본, 미국, 일본, 인도, 대만들이 먼저 중국인 승객에 대해서 입국 제한 시작했고 영국, 한국, 이스라엘 등이 뒤를 따랐는데 콕 집어서 이게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이렇게 안 된다, 오면 안 된다라고 당 비자를 발급을 제한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 인도, 대만, 영국 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게만 이렇게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게 진짜 되게 미묘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6개국 이상 나라가 공통으로 취한 조치인데 한국과 일본을 콕 찍었다. 이거는 더 이상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아, 정치다. 정치 때문에. 일본이 얼마 전에 반격 가능한 나라라면 3대 안보 문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중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선언이거든요. 일본에. 명시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게 되면 일본 지체 없이 반격한다. 심지어는 먼저 공격당했을 때는 최소한의 자유로가 행사한다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 공격의 개념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중국이 크게 자극받았다라는 해석이 되고요. 한국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차잉원 총통과 오시큰 입법원 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만났고 대만 해역 긴장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고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지난해 7월 달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만큼이나 불쾌한 겁니다. 중국이 그간 중요시하게 여기는 하나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네요. 그때 왜 3대 안보 문서 이걸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겨냥할 수 있다 이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대만 방문 못 하나요? 방문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반응이 과잉 조치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잉 같은데요, 이건? 여기에서 스이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정확하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양자관계 맥락 속에서 상호조치를 취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해석하자면 중국은 자신들과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의 수위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수칙을 정한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타깃이 되게 쉽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랑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손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코로나 국면에서 장기간 중단된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 미국에 대해서는 정상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너무 대외 의존, 무역 의존도가 심하니까 그런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60% 사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아니면 또 중국은 또 그걸 메꿀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과잉 조치라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석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중국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나 봐요. 이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시진핑 정권에서 발표하는 이거 수치가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요. 심지어는 얘기는 사망자 수치나 환견에 얘기 안 하고 6만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만 명 사망자. 이 말이 안 되는 게 0.11% 그 치명률을 곱하기만 해도 90만 명입니다. 일반 독감으로 계산한다 해도. 그렇네요. 9억 명에 0.1% 9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친중국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중국에 대해서 사망자 수 축소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 막는단 말이죠. 근데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소리인데 이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내부 선전도 필요한 거죠. 강하게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요, 하루 사망자 3명이다,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어서, 이건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지난 8일에 그렇게 얘기해서 황당했습니다. 우리 경북이요, 경북에 하루에 서너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럼요. 근데 그 중국 14억 명인데, 14억 인구 중에. 거기서 3명 나온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관광, 여행 이런 거야 좀 미루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기업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 게 우리 수출 중소업계가 사업 일정이나 비즈니스 출장 이런 게 좀 차질 빚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제 겨우 이제 중국 문이 열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봄마다 열리는 대규모 수출 박람회니 다 계획을 했다가 이 졸지에 닥치면서 현지에 지점을 열고 있는 기업만 참여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래서 매년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가 이번에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TF 구성한다 하고 있는데 이건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이런 조치, 이런 보복 조치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다 이렇게 말이 다 다릅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행 산업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중국이 올해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금방 끝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 일단 올 코로나 상황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상황은 한국과 특히 일본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상당 기간 오래 가지 않을까. 좀 불길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근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정점 찍었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요. 정점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걷어들이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14억 명 중에 9억 명이 감염됐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 같고 지금 비자 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지금. 그래서 정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중국 같은 경우 GDP가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3%로 상당히 좀 아주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우리 정부가 너무 중국 쪽에 좀 강경한 강경 기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 끼친 것도 같고요. 이건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